네, 오늘은 제12강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네,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성폭력은 우리가 통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주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 이 중에서 먼저 성희롱을 살펴보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이런 법률에서 처음 명문화되었고 관련 규정을 두었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1999년도에 성희롱 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했고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했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가 성희롱인가?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자, 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만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만 지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 공간에서는 일반 현실 공간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바로 강제추행을 뜻하고 형법에 강제추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성추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손을 대는 그런 행위죠. 근데 그냥 얼떨결에 손을 대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것은 이것은 강제추행에 해당이 된다. 더 심한 것이 성폭행이죠. 성폭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형법에서는 강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접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자,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사이버 성폭력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이와 같은 성폭력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실현시킬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손을 대거나 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에는 성추행, 성폭행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추행, 성폭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만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성희롱이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죠.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희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 즉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폭력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다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이버 성희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을 말한다. 간단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야기하는 행위, 말과 글로 하는 것이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 행위이죠. 사이버상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모두 사이버 성희롱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사이버 성희롱에 포함될 수가 있다. 만나가지고 말로 성희롱을 하는 것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전송해가지고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이버 성희롱죄로 이렇게 한동안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사이버 성희롱의 종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성을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 모욕행위가 사이버 성희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성의 인권을 차별하거나 증오하는 내용의 헤이트 스피치, 뭐 채팅하면서 마구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욕을 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 다 사이버 성희롱이죠. 또 사이버상에서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이것도 사이버 성희롱이고, 사이버 성희롱의 범죄에 속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형사처벌 조항은 있겠습니까? 그냥 성희롱 처벌 조항도 없는데 사이버 성희롱 처벌 조항이 없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규정한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버 성희롱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욕행위인 경우에는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 것이고,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로 또 처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한번 볼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를 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라고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 사이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음란한 콘텐츠를 전송받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여성인 경우에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사이버 성희롱에 포함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약칭이죠. 원래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렇게 부르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2년 만약에 2년 가득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이죠. 2년도.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산다.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화나 우편도 있죠. 우편. 그래서 물건도 여기에 예시를 한 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러한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행위 같은 것은 이것은 사이버 성희롱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이 되려면 그 구성 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목적범이라고 하죠.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행해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전송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전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또 혐오감을 야기하는 그런 말을 막 퍼부었다. 그러면 모욕죄보다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몰카 촬영죄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죄,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죄,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몰래카메라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죄 중에서 최근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죄는 바로 이 몰래카메라 촬영죄일 것입니다. 촬영 대상 인물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몰래카메라 촬영죄라고 합니다. 또는 유통을 시켰을 때는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죄, 유통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몰래카메라 촬영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죄가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인터넷에 촬영물을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영리 목적의 몰카 촬영물 사이버 유통죄,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만 너무 길죠? 네. 이 몰카 촬영죄는 반드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지만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범해지기 때문에 이 몰래카메라 죄는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법률 규정을 보면 이 몰래카메라 촬영죄와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행위인데,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촬영죄도 그렇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통시킨 행위도 둘 다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몰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킬 때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가중되어 있습니다. 7년으로. 그 다음에 몰카물을 찍을 때는 찍자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촬영죄는 성립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뭐 잘 안 돼서 서로 헤어진 다음에 그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통시킨 경우에, 유포시킨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촬영할 때는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법정형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죄가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죄로 세 가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범죄도 많이 들어보고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힘 어떤 그 범죄를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정통망법 제74조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자체가 개념이고 유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 행위가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그런 콘텐츠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반복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도 반복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몇 번 이상이 반복입니까? 일단은 뭐 2번 이상이 되어야 반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피해자가 저 가해자 처벌하지 마세요. 됐어요. 뭐 합의도 받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몸캠 피싱입니다. 자, 몸캠 피싱은 다들 알고 있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음란한 화상 채팅을 하다가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모습을 보여준 후에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요구하여 이를 녹화한 후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 이것을 몸캠 피싱이라고 합니다. 자,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피싱 사기 또는 인터넷 사기 편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간단히. 그러나 이것이 이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사이버 성폭력의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경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만 사이버 성폭력은 아닙니다. 남성을 상대로 한 것도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성폭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몸캠 피싱의 피해자는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매스컴에 보도되는 형태를 보면 남성 피해자가 일단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남녀 간의 화상 채팅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 또는 여성을 가장한 남성에 의해서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럼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까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폭력이잖아요.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만 성폭력이 아니라 남성의 성에 대한 폭력도 성폭력이죠. 네,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은 남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여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범행 과정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이런 범죄자가 많다는 거죠. 실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 범죄자가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범죄를 사기하는 거죠. 사기. 어쨌든 그 랜덤 채팅 앱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접근한 후에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의 동영상, 나체 동영상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좀 보여달라, 네 몸도.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 행위를 유도한 다음에 화상 채팅에 필요한 앱이니까 이거 빨리 깔아라, 좀 더 생생하게 서로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APK 파일을 보내면, 그래서 설치를 하면 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이 그대로 전송이 되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송된 정보 중에서 그 연락처 명단이 있을 텐데, 지인 명단, 그것을 보여주고 녹화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바로 돌변하는 거죠. 황당하겠죠. 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몸캠피싱. 자, 우리 법률 규정에 보면 그러면 협박을 하는 거니까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또 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률이 굉장히 긴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사기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 제2조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 공갈이 나오죠. 공갈은 협박과 비슷한 뜻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 2에 보면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강제추행죄와 법정형이 거의 비슷하죠. 벌금형은 10배가 높습니다만, 어쨌든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자, 이 파일 빨리 설치하세요라고 파일을 보내줬는데 그 파일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지인 연락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을 했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몸캠피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형법상의 협박죄도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특별법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먼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을 상대로 한 사이버 성폭력의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즉,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일 수도 있고 부부간이었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죠.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에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즉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으로서, 리벤지 포르노는 우리말로 하면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복 음란물이죠. 예.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에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안갚음하려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 이것을 리벤지 포르노 유포 행위라고 합니다. 주로 여성인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야, 너 네 음란물 떠돌아다니더라, 이런 정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면 대단히 상심을 하고 좋지 않은 결과까지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서 그 피해가 매우 커가지고, 이것은 명백한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인격 살인 행위로 평가되는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은 뭐냐? 우리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죠. 몰카 촬영물,
몰카 촬영죄, 몰카 촬영물 유포죄, 또 영리 목적의 몰카 촬영물 정보통신망 유포죄, 이런 것들 공부했죠.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찍은 건데 그걸 놔두고, 삭제하지 않고 놔두고 나왔는데 자신의 전 과거의 애인이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고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음란물,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만 사이버 음란물이겠죠.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는 또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처벌을 법규의 어떤 흠결 때문에 최근에 SNS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리벤지 포르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네. 자, 이와 같은 것들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법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공간에서의 여성 상대 성폭력도 큰 문제이지만 사이버 성폭력 또한 시급히 없어져야 할 중대한 여성인권 침해 범죄죠. 네. 자, 사이버 성폭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서 범행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고, 또 여성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각종 법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겠죠.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인권 침해는 있었는데 규제 법률이 없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뭡니까? 익명성, 비대면성,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비윤리적 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얼굴 보면서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 행위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비윤리적 행위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 즉 윤리의식이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우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